안녕하세요. 빅토리아 매트릭스 시계열 데이터 대혼돈의 멀티버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손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배경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시계열 DB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규님께서 저희가 실제로 이 시계열 DB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서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국내에서 거의 이제 최대 규모의 분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서치에서는 하루에도 수십억 개의 검색 요청을 처리하고 있고 또 수만 대의 검색 서버 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백 개의 검색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서치 SRE라는 팀인데요. 저희가 이 네이버 서치에서 운영되는 수많은 서비스들 그리고 수많은 서버와 시스템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서비스들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예방과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부터 데뷔해서 매년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그 중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발표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따가 오늘 4시에도 저희 팀에서 하는 또 다른 세션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봐야 할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시계열 데이터란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숫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데이터가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 형태로 그냥 2차원 테이블 형태로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시계열 데이터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저희가 대용량의 시계열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대용량의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은 시계열 개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의 보관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시계열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대용량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용량이라고 부르냐? 이거는 이제 여기 참고 링크에서 제가 좀 참조를 해봤는데요. 보통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은 시계열을 수집을 했을 때 한 100만 개 이하 정도의 개수로 다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분산 시스템이 될수록 100만 개를 넘어서게 되고 또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좀 인기 있는 플랫폼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커스텀 애플리케이션들의 지표까지 다 수집을 한다면은 이제 수백만 개 규모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넘어가는 규모를 이제 다뤄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좀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나 뭐 이런 클라우드 도구들을 도입을 하면은 시계열의 개수가 수천만 개에서 수십억 개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백만 개를 넘어서 수천만 개, 수십억 개 뭐 이런 규모를 다루게 되면 대용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용량이라는 걸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기존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시계열 DB로는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뭔가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DB의 히스토리를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2012년에 프로메테우스라는 도구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모니터링을 조금 해보셨으면은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제품은 현재 모니터링 업계에서는 거의 디팩토 표준에 가까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2015년에 고릴라 압축 알고리즘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페이스북에서 워낙 많은 이제 서버들을 운영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이 시계열 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특화된 압축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발표에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 고릴라 압축 알고리즘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것인가라는 아이디어가 많은 이제 모니터링 도구들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수백만 개 정도의 시계열 데이터는 프로메테우스라는 거 하나만 설치를 해도 웬만큼은 다 해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천만 개를 넘어서는 이 대용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프로메테우스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다양한 또 다른 도구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타노스, 코텍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스케일러블한 프로메테우스의 응용 솔루션이고요. 그런데 저희 팀에서는 완전히 다른 빅토리아 매트릭스라는 제품을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도입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도입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는지는 저희가 2021년 데뷔해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더 내부적인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위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DB의 내부 구조 그리고 동작 방식을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처음 들어오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모니터링을 할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데이터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 타임 시리즈 네임 그리고 유닉스 타임 스탬프 그리고 밸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 값이 리퀘스트로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DB 내부의 저장소에 저장이 될 때는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임 시리즈 네임의 경우 인덱스 DB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타임 스탬프와 밸류는 데이터 스토리지라는 또 별도의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장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종의 DB 정규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구분을 해서 저장을 하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타임 스탬프와 밸류는 이렇게 TSID라는 타임 시리즈 ID를 하나 발급을 해서 그 ID에 매칭되는 공간에 따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타임 시리즈 네임은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면 레이블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블별로 따로 이 색인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레이블 중에 어떤 값으로 검색을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시계열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이제 검색을 위한 역색인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열이 이렇게 추가될 때마다 이 인덱스 DB와 데이터 스토리지에 모두 데이터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를 하는 형태이고요. 근데 둘 다 좀 추상화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엄청나게 거대하고 빠른 키밸류 스토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계열 DB가 아까 말씀드린 대용량의 시계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제 수천만 개의 시계열을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지표를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초마다 아니면 30초나 1분 정도의 짧은 주기를 가지고 매번 그 수천만 개의 시계열에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그 짧은 시간 주기마다 매번 라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대용량의 라이트 성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리드의 관점에서도 모든 지표들을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하다가 이상이 발견이 되면 빨리 경보를 하고 빨리 담당자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 유입된 모든 데이터를 매번 리드를 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드 성능 관점에서도 빠른 대용량의 리드 성능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라이트를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 이거는 에디트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대용량 처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펜드 위주의 연산을 하도록 라이트를 수행을 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상수 시간 복잡도 안에 처리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리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또 랜덤하게 저희가 액세스를 해서 데이터를 찾아야 된다고 하면은 또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항상 정렬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고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서브리니어 타임에 리드 연산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두 가지 특성을 가지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바로 LSM 트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로그 스트럭처드 머지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도입을 해서 리드와 라이트를 둘 다 빠르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 구조는 HBase나 뭐 카산드라 같은 다른 NoSQL DB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자료 구조인데요. 동작 방식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일단 라이트를 하기 위한 데이터가 스트림 형태로 계속 유입이 되게 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데이터가 유입이 되는데, 이거를 작은 조각 단위로 일단 메모리상에서 빠르게 정렬을 합니다. 데이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렬은 그렇게 무거운 연산은 아니고요. 이렇게 작은 데이터 조각을 각자 정렬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과정을 플러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 라이트 관점에서는 일단 연산이 끝난 것인데, 근데 이 흩어진 조각들을 합쳐주는 과정은 또 백그라운드에서 따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조각 파일들을 주기적으로 머지한다고 하는데, 이미 정렬된 조각들이 저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머지하는 과정은 그렇게 비용이 높은 연산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 조각들의 불변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빠르게 처리를 해가지고 점점점 큰 파일의 조각으로 합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작게 정렬해서 머지는 백그라운드에서 따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성능으로 라이트 연산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드 과정인데요. 리드는 이미 정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이진 탐색 방식으로 데이터를 찾으면 빠르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파일 조각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여러 파일들을 열어봐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또 블룸 필터를 도입을 하면은 좀 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리드도, 이렇게 고성능의 리드도 연산을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DB의 내부에 있는 인덱스 DB와 데이터 스토리지를 또 좀 추상화해서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둘 다 엄청나게 거대하고 빠른 LSM 트리와 비슷한 형태의 키밸류 스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DB의 동작 과정을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일단 인덱스 DB에는 타임 시리즈 네임을 저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 네임을 먼저 보고 레이블 단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밸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타임 시리즈 아이디를 발급을 해가지고 레이블로부터 타임 시리즈를 찾을 수 있는 이 역색인 형태를 저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계열 DB이기 때문에 그냥 레이블마다 적용되는 TSID만 저장을 하면은 매번 전체 시간 범위에 대해서 조회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날짜 단위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또 날짜별로 이 색인을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레이블을 하나하나 보지 않고 그냥 매트릭 이름 전체를 가지고, 이 텍스트 전체를 가지고 또 시계열을 찾을 수 있게 이런 빠른 조회를 위한 캐시 같은 느낌으로 이 색인을 하나 더 생성을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찾아가는 색인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방향 인덱스도 생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처음 특정 시계열 이름으로 데이터가 유입이 됐을 때는 절차가 꽤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계열이 처음 라이트 될 때만 수행을 하는 슬로우 인서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계열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데이터가 더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 모든 인덱스를 생성하는 작업을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TSID가 발급이 됐다는 것만 확인을 한 다음에 패스트 인서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스토리지의 동작 과정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데이터가 유입이 됐을 때 인덱스 DB에서 해당 시계열에 할당된 TSID를 확인을 하고요.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슬로우 인서트를 수행을 하는 거고, TSID가 확인이 되면 그냥 그 TSID에 해당되는 공간에다가 타임스탬프와 밸류를 이렇게 차곡차곡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계열 개수가 수천만 개, 수십억 개로 늘어났을 때
이 데이터 스토리지의 상태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데이터가 추가가 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체 데이터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의 규모는 LSM 트리라는 자료 구조만 가지고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살짝 소개해드린 이 고릴라 압축이라는 기법이 고안되게 되었는데요. 고릴라 압축 방식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라이트 리퀘스트가 타임스탬프와 밸류의 쌍으로 계속 추가가 될 텐데,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타임스탬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8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밸류도 소수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8바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타임스탬프를 잘 보면 보통 모니터링 시스템들은 주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타임스탬프마다 각각 1분의 간격이, 동일한 1분의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면, 그냥 모든 타임스탬프의 값을 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 값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간격이다라는 것만 비트 플래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4비트를 다 쓰지 않고 그냥 1비트의 플래그만 가지고도 특정 포인트의 타임스탬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코딩하는 것을 델타 오브 델타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하면은 일단 타임스탬프를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을 대폭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를 보더라도 이게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인데, 이전 값과 이후의 값이 엄청나게 큰 범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전 값과 비슷한 범위 안에서 값이 움직일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비슷한 범위의 값이기 때문에 비트 단위로 비교를 해봤을 때 대부분이 중복되는 비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비트를 다 저장하지 않기 위해서 또 델타 오브 델타 인코딩을 적용을 하면 이제 또 밸류를 저장하는 공간도 대폭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컸던 데이터가 이렇게 고릴라 컴프레션을 적용을 해서 대폭 압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실제로 운영 중인 클러스터에서 가져온 값인데요.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 원래 16바이트가 필요한 정보인데, 이 고릴라 압축이 잘 적용이 돼서 0.47바이트만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저장 공간을 절약하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훨씬 많은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연산도 훨씬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이 천 레이트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천 레이트라는 개념은 보통 고객 이탈률 이런 용어로 번역을 하는데, 시계열 DB 입장에서는 시계열 하나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추가로 계속 데이터가 쌓이지 않고 계속 새로운 시계열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이 시계열에서 사용하는 압축 기법들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레이블들 중에 불필요하게 자주 값이 변하는 것이 섞여 있다면은 분명히 이게 같은 시계열로 묶어줄 수 있는 지표인데 계속 새로운 시계열이 만들어지는 좀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계열 데이터의 분포가 뭐 그림과 같은 형태로 좀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계속 재사용을 하다가 또 다른 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될 텐데, 이 하이 천 레이트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계속 시계열이 새로 만들어져서 압축도 되지 않고 좀 불필요한 부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는 시계열 DB로 처리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아서 아까 전에 소개드렸던 자주 값이 변하는 레이블이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그 레이블을 좀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값으로 변환을 해서 좀 튜닝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 데이터가 이 시계열 DB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다라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어서 아예 다른 솔루션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면 시계열 DB라는 것은 인덱스 DB와 데이터 스토리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LSM 트리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리드와 라이트 연산을 모두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고릴라 압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압축률을 대폭 향상을 하고 그리고 메모리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서 메모리 효율도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하이천 레이트 상황은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열 DB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이제 이선규님께서 저희가 실제로 이 시계열 DB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자 이선규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타임 시리즈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겪었던 이제 어려움들과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거기서 얻은 교훈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빅토리아 매트리스에는 이제 싱글 모드와 클러스터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존재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희는 싱글 모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싱글 모드의 경우 바이너리 파일 하나로 모든 기능을 제공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축과 사용이 되게 간편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매트리스만의 이제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이제 프로메테우스보다도 빠른 성능을 체감할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하나의 이제 빅토리아 매트리스 싱글 모드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든 데이터를 넣고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빅토리아 매트리스가 이제 다운이 되는 경우 이제 네이버 서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모니터링이 중단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클러스터 모드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클러스터 모드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저장, 그다음 데이터 읽기, 쓰기를 담당하는 세 개의 이제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이제 프로메테우스 호환 스케일러블 DB들과 다르게 좀 의존성도 좀 적고 간단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사용할 때 운영하기도 편하였습니다. 또 각각의 컴포넌트는 데이터 규모에 따라서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만 해주면 손쉽게 수평 확장이 가능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메테우스의 경우 이제 CK 라웃이 어려운 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그걸 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저장과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는 이제 VM 스토리지 같은 경우 이제 스테이트풀 컴포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데이터 읽기와 쓰기를 담당하는 두 개의 컴포넌트는 스테이트 리스한 컴포넌트입니다. 이 스테이트 리스한 컴포넌트들은 쿠버네티스 환경에 올려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케일 아웃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데이터 저장을 담당하는 이제 컴포넌트도 이제 쿠버네티스에 올려서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저희는 이제 피지컬 머신, 즉 물리 장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좀 이점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여서 현재는 물리 장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데이터 저장을 할 때 몇 개의 노드에 저장을 할지를 정할 수 있는 레플리케이션 팩터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노드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한두 개의 저장 노드가 다운이 되어도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만든 클러스터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 레벨 모니터링 대시보드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알람 시스템에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알람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또 다른 종류의 경보 시스템인 이제 호스트 레벨 모니터링 대시보드와 이제 호스트 레벨 알람 시스템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또 각각의 대시보드와 시스템은 또 개발 환경과 테스트용 환경이 또 존재를 하였고요. 또 이렇게 많은 대시보드와 시스템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또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과부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대시보드와 시스템이 읽기 요청을 하니까 당연히 과부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각각의 대시보드와 시스템이 다른 데이터 접근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자면은 서비스 레벨 모니터링 대시보드 같은 경우 이제 특정 지표, 일주일간의 트래픽을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본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표를 넓은 범위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또 호스트 레벨 모니터링 대시보드 같은 경우 이제 각 호스트의 모든 지표들을 좀 일부 범위에서 조회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서비스 레벨 알람 시스템에서는 이제 특정 지표를 최신 범위에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또 호스트 레벨 알람 시스템에서도 이제 모든 호스트의 지표들을 최신 범위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데이터 접근 패턴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캐시 미스가 자주 발생을 하고 또 비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부하가 자주 발생을 하였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보를 수신을 해서 대시보드에 접속을 해봤더니 대시보드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느리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래프가 보이지 않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고요.
또 누군가가 대시보드에서 실수로 너무 넓은 범위의 지표를 조회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지표를 또 조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클러스터의 라이트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라이트 성능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지표가 지연돼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오경보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시스템과 대시보드를 개발하면서 과거의 지표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거 지표를 대량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사용이 또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갑자기 이제 클러스터가 OOM 키를 당해서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대시보드 시스템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멀티버스로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티버스로 분리를 한다는 의미는 각각 대시보드와 이제 시스템별로 클러스터를 분리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부터 라이트를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로 따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모니터링 대시보드, 알람 시스템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스테이지 3 시계열 수백만 개 혹은 이제 스테이지 4 시계열 수천만 개 사이즈의 이제 클러스터를 한 10개 내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빅토리아 맥트리스 싱글 모드를 사용을 하였지만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이제 서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다른 접근 패턴 때문에 메모리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과부하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클러스터를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배운 교훈들을 좀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상등 표시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은 서비스들의 비상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도 이제 비상등은 항상 작동을 해야 되는데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정상 동작을 해야 합니다. 또 이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보를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데이터 유실과 접속 중단이 발생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유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쓰기 시점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수만 대의 서버에서 지표들을 수집을 하여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각각의 클러스터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레거시 모니터링 시스템 포맷이 있었고 이제 또 새로운 신규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제 프로메테우스 포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호환성을 위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했고요. 이렇게 서로 데이터 다른 형태를 맞춰주면서 또 서비스 레벨 장애 관제를 위해서 필요한 추가 메타데이터도 보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데에서 오는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실될 위험이 또 있기 때문에 메시지 큐를 또 도입을 하였습니다. 또 데이터를 변환 후에도 이제 저장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애 혹은 클러스터 인서트 과부하 등의 이유로 데이터 유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퍼링 역할을 할 수 있는 VM 에이전트라는 컴포넌트를 또 도입을 하였습니다. 지표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단계마다 안전 장치를 추가를 하였고요. 또 이제 읽기로 인해서 이제 클러스터가 다운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레벨 모니터링 대시보드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고 이제 요약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조회를 합니다. 이 넓은 범위의 데이터를 조회하다 보면 결국 이는 헤비 쿼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속적인 헤비 쿼리의 유입은 메모리 과부하를 유발을 하게 되고 또 OOM 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헤비 쿼리를 날린 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타임 시리즈로 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캐시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이미 저장된 타임 시리즈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시보드에서는 이제 가벼운 쿼리만으로도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이제 한 번의 선계산이 필요한 방법과 다르게 라이트 시점에서부터 요약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인 이제 스트림 어그리게이션을 현재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접속 중단을 막기 위해서 이제 리드 타임에서 이제 헤비 쿼리를 최소화하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라이트와 리드에서 노력을 하여도 또 다른 고통들은 또 존재했습니다. 인프라 수준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요.
또 순간적인 과부하로 라이트 리드가 지연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빅토리아 매트리스 내부 작업으로 인해서 CPU나 메모리 등의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쌍둥이 클러스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각각의 클러스터에 저장을 하고 사용 시점에서 하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전체 다른 클러스터를 사용하여서 전체 데이터 처리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빅토리아 매트리스에서는 이를 멀티레벨 클러스터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하이 어빌리티 구성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또 다른 데이터 클러스터로 옮겨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백업 앤 리스토어 방식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된 고릴라 압축을 사용하여서 저장된 데이터를 그대로 덤프 후 다시 붙여넣는 방식입니다. 이미 압축된 데이터를 붙여넣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리스토어시 다운타임이 존재를 하고 또 클러스터 구성을 타겟 클러스터와 이제 백업 클러스터를 서로 맞춰줘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셀렉트 앤 인서트 방식인데요. 데이터를 소스 클러스터에서 전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데스티네이션 클러스터에다가 라이트, 즉 읽고 다시 쓰는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클러스터 구성과 상관없이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뛰어난 호환성이 있고 또 무중단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압축을 풀고 다시 읽고 또 쓰는 연산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느린 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또 존재를 하고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분량이 많은 과거 데이터는 백업 리스토어를 통해 복제를 하고요. 또 리스토어 하는 동안 생긴 다운타임은 그 사이에 빠진 데이터들은 이제 셀렉트, 인서트 방식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또 다시 드리자면 이제 비상등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라이트 시점의 GPU실 또 리드에 인한 중단 시간 최소화가 필요했습니다. 라이트 시점에서 이제 GPU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메시지 큐와 데이터 버퍼링 같은 안전 장치들을 추가를 하였고요. 또 리드에 의한 중단 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프리캘큘레이터, 즉 지표를 선계산하여 저장하였습니다. 또 고가용성 구성을 위해서 이제 빅토리아 매트리스의 멀티레벨 클러스터 기능을 도입을 하였고요. 또 효과적으로 멀티버스, 즉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봤던 그 시계열 구묘에 따른 이제 타임 시리즈 DB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부분 이제 수백만 개까지의 시계열을 다룰 때에는 이제 프로메테우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천만 개 혹은 수십억 개의 시계열을 다루시게 된다면은 빅토리아 매트리스를 이제 싱글 모드나 클러스터 모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빅토리아 매트리스가 이제 꽤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또 무중단 또 GPU 유실 없이 운영하는 것은 이제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요. 운영 노하우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아래 이제 링크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